새벽 5시 반 김영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4세의 그녀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뜹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산의 오래된 아파트 32평 공간에서 아들 민수 가족과 함께 사는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 모든 가족이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부엌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밥솥의 타이머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맞춰둔 밥이 알맞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 영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먼저 아들 민수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밥과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늘 해오던 메뉴였지만 정성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초등학생 손주들의 아침 준비였습니다. 우유를 데우고 식빵에 잼을 발라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침을 먹으면서도 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해주는 아침이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의 말에 영희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지연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점심 반찬 새로 해야 하는데 장은 보셨어요? 네. 어제 다 사왔어요. 그럼 설거지 좀 부탁드려요. 저는 회사 준비해야 해서. 지연은 서둘러 화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움보다는 당연함이 묻어나는 말투였습니다. 아침 8시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영희는 본격적인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32평 아파트이지만 혼자 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영희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남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다른 집에서 청소와 빨래를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인사를 하고 나섰습니다. 버스 안에서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풍경,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런 일상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일을 하는 집의 주인은 친절했습니다. 영희 선생님, 오늘도 고생하세요. 아니에요. 일 주셔서 감사하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74세 나이에 아직도 남의 집 청소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오후 3시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간식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우유 주세요. 아이들의 요청에 영희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우유를 따르고 과자를 내어주고 숙제는 잘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뭘? 저녁 곧 될 거야. 아들의 인사는 반갑지만 어딘지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영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차리고 물을 따르고 반찬이 떨어지면 다시 가져오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좀 짜네요. 아, 그래요? 다음엔 덜 짜게 담글게요. 그리고 애들 학원비 내야 하는데 이번 달 가계부 좀 정리해 주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계부 정리까지 자신의 몫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 9시 설거지를 마친 영희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안방에서 지내야 할 나이지만 아들 부부가 안방을 쓰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영희는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기 어렵다는 아들의 말에 이 집으로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역할이 단순한 가사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족인가? 아니면 고용된 가정부인가?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서 자꾸 커져갔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많은 집들 중에서 자신처럼 사는 노인들이 얼마나 될까 싶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영희는 몰랐습니다. 곧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영희가 몸살로 쓰러진 것은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평소처럼 5시 반에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온몸에 열이 올랐습니다. 체온계를 재어보니 39도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영희는 중얼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침 7시,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야 겨우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도시락은요? 미안해. 몸이 좀.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서툴렀지만 어떻게든 챙겨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프세요? 지연이 물었지만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조금. 몸살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들 간식도 준비해야 하고. 영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아픈 것보다 저녁 준비가 걱정인 며느리의 반응이 서글플 따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할게요. 정 안 되시면 치킨이라도 시켜 놓으세요. 돈은 냉장고 위에 있으니까. 가족들이 나간 후 영희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픈 날에도 혼자였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서로 챙겨주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 간신히 일어나 아이들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손주들을 굶길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왜 얼굴이 빨개요? 열 있어요? 아이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수한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감기 걸렸나 봐. 그럼 푹 쉬세요. 아이들의 말에 영희는 잠시 눈물이 났습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따뜻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었습니다. 보호자분과 상의해서 수술 일정을 잡으셔야겠어요. 네, 그럴게요.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허리 수술해야 한대. 수술요? 언제요? 의사가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엄마, 지금은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 달에 하시면 안 되나요?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아들의 일정이 우선이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결국 영희는 혼자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수술 당일 보호자 없이 병원에 갔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오늘 못 와요. 혼자 할게요. 수술 후에는 누가 돌봐주시나요? 며느리가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영희는 복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환자들은 가족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는 가족들이 부러웠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이 북적거렸지만 영희의 침대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가족분들 안 오시나요? 바빠서 못 와요. 그래도 수술한 날인데. 영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퇴원 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연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네. 수술 잘 되셨죠? 그런데 내일부터 집안일 가능하세요? 영희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술받고 퇴원한 첫날, 며느리가 던진 첫 마디가 집안일 걱정이었습니다. 아직 몸이 좀 그래도 간단한 건 하실 수 있으시죠? 아이들 간식 정도는.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돼요. 그게 뭔 소리야? 수술하고 나니까 더 많이 아프시다고 하잖아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요양원 보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머니도 편하실 거고, 우리도. 영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봐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영희는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새벽까지 뜬 눈으로 지새우며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닌 부담이 되었을까요? 아침이 되어도 기분이 무거웠습니다. 평소처럼 부엌에 나가 아침 준비를 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수술하고 괜찮아요? 응. 괜찮아. 많이 아프세요? 아니야. 할머니는 튼튼해. 아이들의 순수한 걱정이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날부터 영희는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픈 것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글픔이 쌓여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의 가족일까? 이런 의문이 영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것은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가족여행 가기로 했어요. 영희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가족여행이라는 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제주도요. 아이들이 바다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래? 좋겠다. 몇 박이나 할 거야? 영희는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니까요. 2박 3일로 계획했어요. 내 짐은 어떻게 쌀까? 오래 여행 안 가봐서. 그때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지연이 서로 눈치를 보더니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뭐, 어머니 허리도 아프시고, 비행기 타면 힘드실 것 같아서요. 영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족여행에서 자신만 빠진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못 가는 거야? 엄마, 진짜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집에서 편히 쉬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예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너희들끼리 재미있게 다녀와.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족여행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라면 함께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다음 날부터 집안은 여행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지연은 옷을 챙기고 아이들은 신났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제주도에서 할머니랑 조개 껍데기 주우려고 했는데. 아이들의 말에 영희는 쓸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희가 예쁜 조개 껍데기 주워다 줘.
여행 전날 밤 영희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여행용 가방들이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방만 없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여행 중 영희가 먹을 반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미리 해둔 것이었습니다. 배려인지 아니면 그냥 의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집의 가족일까? 그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새벽 6시 가족들이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엄마 잘 계세요. 연락드릴게요. 냉장고에 반찬 해놨으니까 드세요. 할머니 선물 사올게요. 보고 싶을 거예요. 영희는 현관문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택시가 떠나고 나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시끄러워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있으니 적막감이 무서웠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들 가족 위주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영희가 함께 찍힌 사진은 몇 장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빠져 있었을까? 영희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이 32평 아파트는 자신이 30년간 일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아들 교육비와 이 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때는 언젠가 이 집에서 편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구석방에서 눈치를 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인데도 주인이 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잘 계세요? 제주도 날씨 정말 좋아요. 그래, 재미있게 놀아.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렸지만 영희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셋째 날 저녁 영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이미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라 단순한 노동 제공자였구나. 그동안 부정하고 싶었던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아침해주고 청소해주고 아이들 돌봐주는 역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요양원 보내려 했다면 내가 먼저 독립하겠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영희는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가사도우미 일로 모은 돈과 남편의 보험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새로 시작하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매매요? 전세요? 매매요. 32평 아파트인데 언제 한번 나와서 상담해 보시죠. 전화를 끊고 나서 영희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영희도 저 새들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제 시작이야. 74세의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출발을 꿈꿔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영희는 자신의 미래를 계획해야 했습니다. 과연 영희의 결심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곧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영희는 동네 부동산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네, 집 팔려고 하는 김영희입니다. 32평 아파트 말씀하셨죠? 매물 정보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영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 정보를 설명했습니다. 30년 전에 샀을 때와는 가격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요즘 이 동네가 인기가 좋아서요.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정말요? 네, 학군도 좋고 교통도 편해서. 언제부터 매물 내놓으실 건가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주 안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더 이상 현재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오랜 친구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웬일이야?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정수가 나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해. 무슨 일인데? 영희는 그동안의 상황을 정숙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 요양원 이야기, 가족여행에서 소외된 일까지. 아이고, 영희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집을 팔려고 해. 혼자 살아보려고. 정말 큰 결정이네. 어디서 살 생각이야? 아직 정하지 못했어.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 그럼 우리 강원도 동해 쪽은 어때? 내가 아는 집이 하나 있는데. 정숙의 제안에 영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다도 보이고 집값도 서울보다 저렴해. 한번 보러 갈래? 정말 그럴까? 이틀 후, 영희는 정숙과 함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길,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영희야, 진짜 괜찮겠어? 혼자 사는 거. 무서워.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을 것 같아. 동해안에 도착했을 때 영희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바다가 이렇게 넓구나. 여기서 살면 매일 이런 바다를 볼 수 있어. 부동산에서 소개받은 집은 작지만 아담했습니다. 2층 작은 주택으로 창문에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딱 좋은 크기예요. 마트도 가깝고요. 월세는 얼마나 되나요? 서울보다 훨씬 저렴할 거예요. 영희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영희야, 정말? 네. 여기서 살아보고 싶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영희는 한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생기니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컸습니다. 목요일 가족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조개 껍데기 주워왔어요. 아이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영희는 손주들이 사랑스러웠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엄마 잘 계셨어요? 응. 잘 있었어. 혼자 계시느라 심심하셨죠? 아니야. 오히려 좋았어. 지연은 영희의 대답에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영희는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다들 앉아봐. 할 말이 있어.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영희의 진지한 표정에 모두 긴장했습니다. 나 이사 가. 네. 어디로요? 강원도 바다 보이는 곳으로. 갑자기 왜요? 그리고 이 집은 팔았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갑작스러운 게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 본 거야. 어머니, 혼자 살기 힘드실 텐데 힘들어도 혼자 살 거야.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영희는 쌓였던 감정을 차분히 표현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 노동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거야. 그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 엄마, 나는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 취급받으며 살기 싫어. 요양원 보내려 했다면서? 지연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건 어머니를 위해서 했던 말이 내가 판단할 일이야. 이제는 김영희로 살 거야.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아이들이 울먹였습니다. 영희도 마음이 아팠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너희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도 할머니, 인생이 있어.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너무 늦었어. 이미 계약도 끝났어.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수가 영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저희가 부족했나요?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른 거야. 너희는 너희 가족이고 나는 나야. 미안해요, 엄마.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영희는 아들의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이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일요일 이사 준비를 마친 영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오랜 추억들은 정리해서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살아라. 할머니 자주 올 거죠? 그래. 가끔 놀러 올게.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30년간 살았던 집이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럼 가볼게. 영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74세의 늦은 나이지만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원도 동해안 새 집에서 맞은 첫 아침이었습니다. 영희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가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을 맞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알람 없이도 일찍 깬 것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서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혼자만을 위한 여유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9시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어제 이사 왔어요. 혼자 사세요? 좋으시겠다. 자유롭게 사실 수 있어서.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산다는 말에 동정이나 걱정이 아닌 부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자유롭긴 해요. 저도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을 불쌍하게 여겼는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점심 후 영희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길이 평화로웠습니다. 길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어디서 왔니? 강아지는 영희를 따라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부터 돌아다니던 유기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 갈래? 그렇게 영희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강아지 이름은 바다로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혼자가 아니야. 바다가 있어. 바다요? 강아지야. 내 새 식구. 영희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는 바다와 산책하고 오전에는 독서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점심은 간단히 해먹고 오후에는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에서 일몰을 감상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내 시간이구나. 그동안 누군가를 위해 써왔던 시간이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권유받았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도우미 하실 분을 찾고 있어요.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경험도 많으시고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영희는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고 있나요? 영희 선생님 덕분에 밥이 더 맛있어요.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하지만 강요받지 않는 것이 이렇게 다른 기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2달째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이들은 할머니의 변화를 금세 알아챘습니다. 엄마,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어요. 지연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서로 편하게 지내자. 가끔 놀러 가도 될까요? 언제든지 와. 바다가 정말 예뻐. 이제는 며느리와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만나니 더 편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틀 머물다 다시 강원도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바다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바다야, 엄마 왔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 후 영희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바다가 아름다웠다. 아침에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오후에는 바다와 산책했다. 저녁에는 정수기와 전화 통화를 했다. 행복하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누구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것. 1년 후 아들이 가족과 함께 놀러 왔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사세요. 우리도 자주 올게요. 가족들이 영희의 선택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편히 사세요. 고생이 아니었어. 내 인생이었지. 존경해요, 엄마. 용기 내서 새로 시작하신 거. 영희는 아들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저녁 가족들을 배웅하고 혼자 남은 영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고생 많았다. 영희야. 이제는 진짜 내 이름으로 살아라. 74세에 시작한 새 인생.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 창밖으로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바다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바다야, 우리 행복하지? 강아지가 작게 짖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김영희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김영희였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약속하는 바람이었습니다.